남들에 비해 조금 일찍 시작한 결혼 생활 덕에 아이도 낳았고요. 가정을 꾸리게 된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가정 생활을 시작했고요. 이 부부에게 먹고 살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이 부부는요, 결국 각자의 삶을 위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둘 사이의 관계가 금방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이 가정생활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산산조각나게 되었어요. 재결합 후 남편이 일 때문에 장기간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재결합한 지 3개월 만에 어쩔 수 없는 별거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됐었죠. 하지만 다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만나게 된 이 두 부부는요, 매일 연락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마감했었고요. 이날도 남편은 부인인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웬일인지 부인과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부인이 걱정된 이 남편은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집에 한번 가봐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집에 가본 남편의 친구는요, 문이 잠겨 있었고 집 앞에 전단지가 쌓여 있다라는 말과 함께 아마 집을 비운 지가 오래된 것 같다라는 연락이 되돌아왔어요. 불안한 느낌에 남편이 아내가 사는 대전으로 급히 올라와서 열쇠공을 불러서 잠긴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보인 아내의 모습에 망연자실하여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지 오래되어 보였어요. 이 사건은 2005년 대전에서 있었던 갈마동 빌라 살인 사건입니다. 사망한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범한 일반인이었대요. 사망 당시에 26살이었고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당시에 6살짜리 아이가 있었으니까 20살쯤에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시댁으로 보낸 뒤에 이제 자신은 이혼을 했고 혼자 살면서 마땅히 기능도 없고 학벌도 낮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유흥업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면서 이제 좀 자신의 생활이 안정되면은 아이를 다시 데려와서 키울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혼자 살면서 돈을 벌던 도중에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재결합했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괴한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던 거죠. 남편이 4일 만에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는 이미 살해당한 지 며칠이 지나 보였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집안이 상당히 더웠답니다.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은 것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시신이 이미 부패 중이었었다고요. 이러한 것으로 보면은 범인은 아마도 이 살해한 여성의 사망 시간을 숨기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부검을 해보니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그 외에 장기의 일부가 파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폭행한 뒤에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이 외에 이제 특이한 점들이 좀 발견됐는데요. 주변 현장을 둘러보니까 집안 곳곳에 하얀 가루들이 뿌려져 있는 거죠. 자, 이 가루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 튀김할 때 쓰는 부침가루였어요. 이 가루들은 시신뿐만 아니라 범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흔적이 닿았다라고 생각되는 물건과 방바닥에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흔적을 지우기 위한 어떤 증거인멸의 의도로 보여지는 행동인 것 같아요. 이런 흔적을 감추려는 시도들은요 상당히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범인이 범행 후에 자, 당시 피해 여성의 이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김씨라고만 알려져 있거든요. 김씨를 살인을 하고 그리고 침대 시트를 걷어서요 세탁기에 빨래를 돌립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좀 살해 과정에서 범행 과정에서 어떤 자신의 피가 묻었을 수도 있고 어떤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방에는 TV도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옆집이나 어떤 주변에 소리가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범인이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김씨는 겉옷을 발견 당시에 김씨는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 방 바닥에 반드시 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살해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집에 오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미행하여 뒤따라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윗옷이 가슴 위로 들쳐져 있었고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포장용 테이프로 묶어놨었대요. 자, 그리고 집안의 곳곳에 이제 살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도 부엌칼과 휴대전화, 지갑, 카드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분리된 채 발견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 시간을 한번 추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살인 사건에서 사망의 시간,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만약에 용의자가 나타났을 시 거짓 알리바이를 대게 되면은 이것을 깨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요, 남편과 연락이 끊긴 지 나흘 만이었어요. 10월 29일 새벽 1시 40분쯤에 김씨가 일을 끝난 뒤에 술에 취해서 우는 것을 가게 사장이 직접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게 사장의 진술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분 후에 김씨가 택시에 내려서 가게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한 것이 마지막 통화예요. 이 통화가 김씨와 다른 사람이 통화했던 마지막 통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시쯤에 김씨의 다른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받음과 동시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남편의 부탁으로 남편 친구가 김씨의 집으로 가본 것이 10월 30일 오후 7시와 다음날 31일 오전 10시 30분 두 차례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이때는 그 친구가 김씨의 생사를 확인해 볼 수는 없었겠죠. 이때 친구의 진술로는 문 앞에 전단지가 쌓여 있었고 그걸로 봐서는 외출한 지가 좀 되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당시에 친구가 집 앞에 가봤을 때는 이미 집안에서 사망해 있었을 겁니다. 이후에 남편이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아내의 사망을 목격한 시간이 4일 만이 되는 11월 2일 오후 1시 30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내인 김씨는요, 10월 29일 새벽 2시부터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받았다가 끊어졌을 때 그 3시, 그 사이겠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밝혀진 증거와 정황들로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김씨는 퇴근 후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려서 자기가 일하던 가게 사장에게, 업주에게
전화를 하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숨어서 목격한 거죠. 자, 여성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니까 범행이 용이하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요. 그 순간 범행의 타겟으로 정했고 미행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씨가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김씨를 제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침대를 끌고 가서 몇 차례 폭행 후 테이프를 이용해서 결박했을 거고, 김씨가 비명을 지르자 TV를 켜면서 소리를 좀 없애려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목줄로 와서 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저항으로 인해서 좀 피가 났을 거예요. 유혈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트를 빨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범인은 자신의 피가 침대 시트에 묻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시트를 빨기로 했어요. 시트를 빨면서 세탁기에 돌리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소지품을 뒤져본 뒤에 부침가루를 주방에서 꺼냈겠죠. 이 가루를 꺼내서 주변에 김씨와 주변에 뿌려놓은 뒤에 보일러를 켜고 집 열쇠를 들고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고 그대로 도주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전화를 끄려고 하다가 잘못 눌러서 받아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버튼을 눌러서 꺼버렸죠. 그리고 다시 전화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대략 정황상 증거들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전체 범행 과정은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아마도 이 지역 일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는 않을까요? 김씨가 살고 있던 이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살고 있던 곳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상당히 여러 차례 발생했던 지역으로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었고 혼자 사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범죄의 표적이 되던 지역이었고요. 정황상 범인의 목적은 강도 내지는 강간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안에 서랍장을 뒤진 흔적이나 어떤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었고 카드가 침대 위에 널려있던 점은 분명히 범인이 금품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말해줍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망한 김씨가 발견 당시에 거실이 아니라 침대가 있는 방이라는 거죠. 범행은 계속 뒤쫓아서 이 김씨를 미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 문이 열린 순간 뒤따라 들어가면서 제압했을 건데 강도, 살해가 목적이었으면 굳이 침실로 끌고 갈 필요는 없죠. 재빨리 피해자를 살인해야 되니까요. 굳이 침실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봐서 성폭행의 가능성도 사실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옷이 좀 벗겨져 있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김씨의 몸에서 성폭행에 대한 단서나 증거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 범인은 초범 같지는 않아 보여요. 보일러를 켜서 시신의 부패를 좀 빠르게 진행시킨 점이나 어떤 이런 사망 추정 시간을 좀 파악하기 어렵게 했던 거죠. 그리고 침대 시트를 세탁하면서 범행 후 주변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과정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집에 있는 열쇠를 찾아서 들고 나와서 문을 잠그고 나오는 등의 좀 현장에서 여유로운 모습까지도 좀 보인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범인은 아마도 일대 근처 지역에서 몇 차례 좀 유사한 범행을 몇 번 한 적이 있고 상당히 범행 과정에서 그래서 익숙하고 여유가 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부침가루라는 점이 우리가 영화가 하나 생각나시죠? 자,
이 영화가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 분명히 따라했던 것 같아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인데요. 살해 후에 이 영화에서 이제 범인이 살해 후에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리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시신 위에 가루를 뿌려서 흔적을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방법으로는요, 증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로는 증거가 인멸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범인이 직접 자신의 증거를 남겨주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실수를 한 거죠, 범인이. 분명히 자신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부침가루를 들고 뿌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침가루의 봉지에 범인이 지문을 남긴 거예요. 하지만 쪽지문입니다. 지문 전체가 드러난 건 아니고요. 지문의 일부를 쪽지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범인을 당장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비슷한 모양의 지문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용의자가 추려지면은 대조할 수 있을 만한 증거겠죠. 그리고 족적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발자국이요. 용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이 공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 많이 신는 작업화의 종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범인의 혈흔이 발견됐어요. 침대 매트리스와 아마 그 시트 밑에 스며던 것 같아요. 매트리스와 피해자의 발등에서 혈흔이 검출됩니다. 경찰은 이 두 점의 혈흔을 분석해서요, 범인의 DNA까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 범행 현장 주변에서 수상한 남성을 태웠다라고 하는 택시기사의 제보였습니다. 택시기사는 29일 오전 2시 40분쯤 갈마동 현장 인근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택시에 탔는데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29일 오전 2시 40분이면은 김씨의 친구가 3시에 전화를 했었는데 받자마자 끊어졌잖아요. 얼추 시간이 비슷합니다. 이때가. 자, 이제 이 남자가 택시에 탔고 몸을 부들부들 떨더랍니다. 운전기사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속해서 한숨을 몰아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겨진 지폐를 운전석 팔걸이에 올려놓고 내렸다고 해요. 자, 범인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범인은 내렸어요. 운전기사는 이 돈을 펴보니 1,000원짜리 지폐였는데 피가 묻어 있었고요. 뒷좌석에는 흰 가루들이 떨어져 있었다 라고 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맞겠죠. 아마 범인이 확실하겠죠. 그 외에 어떤 이 택시기사가 기억하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는요, 키가 175에서 180 정도 사이였고 마른 편이기는 했지만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였다 까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상착의까지도 있었고 꽤 신빙성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요, 용의자가 나타났을 때 대조를 통해서 심증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용의자를 특정 짓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범인은 애써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자신을 가리키는 단서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용의자를 추리기 위해서 원한 관계나 치정, 면식범에 의한 소행의 가능성을 두고 주변 인물의 탐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김씨 주변의 인물들이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들이 다들 명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나온 단서를 이용해서 주변 지역의 탐문수사, 통신 기지국 수사, 휴대폰 추적이요, 동종 범죄 전과자와 우범자 수사 등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범인의 윤곽을 잡지 못합니다. 경찰은 물론 용의자의 하차 추정 지점도 탐문을 했어요. 하지만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됐지만 경찰은 언제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문, 족적 나왔고, 유력한 목격자 나왔고, DNA까지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범인을 특정 짓지 못했던 게, 범인이 이전에 어떤 범행 과정에서 체포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DNA로 이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요. 범인은 지능범으로 보이고, 사실 이런 강도강간 사건의 경우에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언제라도 다시 인근 지역에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장기간 잠복 수사를 했지만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범인은 전혀 꼬리가 잡히지 않았고 11년의 세월이 흐르게 됐어요. 이 사건은 현재 미제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범인이 어딘가에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경찰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범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포기한 사건이 아니에요. 경찰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 반드시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이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2005년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이었습니다.